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판사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법원에 공개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지 9시간 20분 만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등 의혹을 받습니다. 김 여사가 구속 수감되면서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영부인 가운데 구속 수감된 건 역시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영부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수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김 여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고 곧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져 독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수용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신체 검사를 받고 수용자복을 입은 채 이른바 머그샷도 찍습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와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당시 목걸이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영장 발부에 결정타였다는 분석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2,7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선물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이 보관하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과 김 여사 오빠의 인척짐에서 발견된 모조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로 이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목걸이 진품과 가품을 바꿔놓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목걸이를 안 받았다고 했지만 특검팀이 현물 증거를 제시하자 당황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검 측의 증거인멸 염려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여사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이 진행 중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집사 게이트 등 16개 혐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해온 김혜성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베트남에서 넉 달 만에 귀국하자마자 특검 수사관들이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수건으로 수갑을 가린 김혜성 씨를 둘러싼 채 입국장 게이트를 나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넉 달 만에 귀국한 김 씨는 공항에서 체포된 뒤 광화문 김건희 의혹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습니다.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에 나섰고 여권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게 하고 이 가운데 46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과거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장고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과거부터 이어온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2021년 재판 뒤 김 여사 일가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사실상 절연한 상태라며 집사 의혹이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네, 패널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준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됐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여사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김 여사가 지난번 특검에 나올 때와 달리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 물론 이제 영장 청구 범죄 사실 외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 현출된 것이 영장 청구 범죄 사실 외의 증거가 현출됐고 그것이 판사한테 어필된 것도 사상 초유예요. 나토 순방 당시 목걸이와 그렇죠. 이제 자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8월 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고 8월 7일 날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달리했다. 이 부분을 뺐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소명 근거 자료는 또 그 증거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현물이 또 현출이 됐고 자수서가 제시가 됐고 그 자수서의 내용 자체로 보면 또 별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해당 증거와 자수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통일교 관련 그 해당 범죄 사실의 소명까지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 여사 이제 최후 진술에서 뭐 결혼 전일까지 거론되고 있어 속상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구속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번 구속은 피할 수 없었던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많은 혐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그 모든 혐의들을 부인으로만 일관해 왔기 때문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그 목걸이 현물까지 그 제시하고 또 특히 서희건설에서 자수서까지 나온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얘기들이 다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호 전략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1차 그 출석 때 특검에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행했던 그 과오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판사께 결혼 전의 일이다라는 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든 아니면 결혼 전의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죄를 좀 덮기 위한 그런 어떤 수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이 결정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진품과 모조품 목걸이 2개를 모두 제시했는데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들어가 있는 목걸이라는 것은 이 나토 순방 때의 목걸이가 아니라 통일교에서 받았다라고 하고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그라프 목걸이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물건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이 별건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뤄지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걸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서도 판사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토 목걸이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요. 법조계에서 보았을 때는 가품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거든요. 실물이 원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품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라는 거. 그래서 가품과 진품이 어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같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판사의 심증 형성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제출된 그런 자수서라든지 목걸이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혐의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라프 목걸이가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샤넬 관련해서 백이라든지 구두 이런 것들도 실물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토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품을 찾아냈는데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와 함께 실물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별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원래 나오지 않은 실물들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진술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서희건설이 해당 그 구매자 내지 대기자 명단에 있다는 것을 영장 청구일은 8월 7일 이전에 알았다면 그랬다면 일부러 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해당 나토 순방 당시에 재산 허위 신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이게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으면 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서희건설이 사갔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었다. 그랬으면은 사실은 이제 성동격서의 전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특검의 이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주장이 어쨌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이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서 진술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술에 보면 굉장히 번복이 좀 몇 번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토 목걸이가 문제됐을 때는 나토 방문 시에 아마 언론 보도로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현지에서 빌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다라고 입장이 바뀌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것을 모조품이다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조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뭐 2010년경에 홍콩에서 구매를 한 것이다. 그게 어머니한테 갔다가 뭐 다시 빌렸다가 그게 뭐 오빠 집으로 가게 됐다. 상당히 누가 들어도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모조품에 대한 것인데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진술이 계속 바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진실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어떠한 뭐 변명이나 어떠한 얘기가 들어와도 그건 진실은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거짓말은 중간중간에 어떠한 다른 요소가 생기게 되면 계속 말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저는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수사기관과 어떤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참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총 16개의 혐의 중에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3개입니다. 나머지 13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혜성 씨인가요? 그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는 그 IMS 모빌리티에 관련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그 부분은 사실은 탄력받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공흥지구나 아니면 고속도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수사해서 특검이 성과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될 일이고 나머지는 이제 알선 수재 관련된 여러 가지 명품들과 관련된 수사가
특검의 어떤 성과로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네. 소위 저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건 이제 인지수사로 성과를 내는 과정인데 그것 관련돼서는 이 뇌물을 공유한 사람도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서희건설과 같은 이런 형태로 많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공여자가 자백과 같은 자수와 같은 일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 관련된 거 이외에는 소위 특검이 출범할 때 기치로 내걸었던 부분에서 성과 나오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뭐 특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김 여사가 특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좀 응해줘야지 앞으로의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속도감 있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서는 16개의 혐의 플러스 알파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수사가 사실상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간 거는 한 3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한 13개 외에 더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김건희 씨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이후에 수사에 대해서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인데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이라는 것은 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매우 중형이에요. 그러나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각각의 혐의들은 이 형량들이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에게는 방어권 차원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이 형량들이 훨씬 더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만이 본인에게 모두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가 입국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검에 출두해서 소상히 떳떳하게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S 모빌리티에는 150명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녀 사냥으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꺾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랑 관계 끌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한테 왜 후원금 냈습니까? 지분 매각 차익 80억 원가량 맞습니까?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 수사에 좀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입국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는 나름대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김예성 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18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된 경위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어느 정도의 진술들을 확보했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자가 들어갔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자본 잠식의 상황이었고 이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권에 줄을 대야 되는 그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특검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과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떠한 전달할 수 있는 경위들 이런 것들이 파악한 것이 있다면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뭐 구속영장 청구가 곧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본인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 구속 이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하나 보시고 이어서 토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사면에 반발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정치권의 분열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야당 지도부는 물론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까지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실천적 행보란 겁니다. 하지만 조국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되자 송원석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사면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은 법과 정의를 부정한 정치적 부당 거래이자 파렴치범에 대한 특혜일 뿐입니다. 조국과 정경식 사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돈 없고 백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녀라입니다. 정치인 특별사면에 반대해온 이준석 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인 특별사면 여파로 국민임명식이 여권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 임명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또 국민들만 지지하는 그런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처럼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범죄자나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처럼 재판이 늦어져 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당권 주자들이 오늘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 나섭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는 대전에서 열리는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 당대표를 최종 선출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만 오케이하면 풀려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분노 게이지가 폭발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놓고 하는 정권 축하 행사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큰 기대를 짊어지고 출범을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권한 행사의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부분이죠. 지금 전국만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3개 특검이 연일 여권, 그러니까 이 기존 구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소식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구야권, 지금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풀어줘요. 사면해주고 복권해주고. 이게 맞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통합입니까? 두 번째는 그 풀어주는 분들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광복절날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치하에서 눈물을 흘렸던 분을 또 눈물 흘리게 한 이런 혐의로 재판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 이후에 이걸 풀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 경우에는 500만 원이라는 벌금형도 풀어줘요. 여기 벌금형을 풀어준 적이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르면 자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분은 사기거든요. 인턴 허위 등록. 근데 이 500만 원에도 사면해줍니다. 현재 진보진영 인사에 대해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절날 국민 임명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겠다. 그런 형식적인 필요 없다. 권한 행사 때 실질적인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보여달라는 저희가 압박 내지 어떤 요구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번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민 임명식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께서 그러니까 당과 국민이 함께하는 임명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야권 인사들 좀 최대한 참여시켜 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찬반의 논란들, 양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사면을 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또 특히 이번 정치인 사면 중에 국민의힘의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께서 추천하신 정찬민, 홍문종, 신학봉 이 세 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번 정치인 사면이 특정 어떤 누군가를 위한 사면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사면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통합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이 여당과 또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협치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만이 손을 내미는 것이 협치가 아니라 야당도 또 이렇게 그 순응하고 손을 같이 맞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안 한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보이콧 정치를 하듯이 그것을 비토하는 것으로만 이 전국을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또 지금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임명을 받는 이런 자리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또 함께 하는 모습 이런 것도 또 야당이 가져야 할 어떤 자세 중에 하나다. 너무 옹졸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 자신의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의 요구에도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면자 명단에 올라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욕하는 것들 불쌍하다고 했죠. 굉장히 저는 파렴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파렴치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 사면법이 있어요. 사면법에서 이 특별 사면을 하는 상신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서류들이 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범죄의 정상,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던 것인지 그리고 사건 본인의 성행 이런 것들의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정상이라는 것도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다라는 것 이거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것이고 또 사건 본인의 성행이라는 것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통해서 조롱하는 듯한 국민들을 얕보는 듯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국민통합의 어떠한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정치인들의 사면이 광복절에 이루어졌는데 역대 정권들이 다 첫 해에는 정치인 사면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광복절을 넘어서서 연말에 있는 성탄절 사면에는 이때는 이화영 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더 큰 것이 온 것이 아니냐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이미 사면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정권에서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인 사면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사면에 대해 여론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현희 최고가 아까 우리가 들어봤다시피 어떤 조금 스스로를 위안하는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층에 대해서 또 너무 이런 우려스럽지는 않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게 올바른 메시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지지층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고는 하지만 일반 보편적인 국민들의 상식에 봤을 때는 이번 사면이 과연 잘된 사면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심이 있거든요. 뇌물죄를 저지른 정치사범도 아니죠. 어쨌든 부패사범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면이 국민통합과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부산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 합동연설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도 전환길 이슈에 계속 좀 끌려다니는 모습이 좀 아쉬웠다는 평가예요. 전환길이 없었는데 전환길 이슈에 끌려다녔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실제 후보자들이 전환길 이슈를 본인들 갈등 구도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전에 찬탄반탄이 있었던 갈등 구도니까 저희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극우 여부에 대한 갈등 구도를 또 소환해서 이걸 만들어서 당의 대표자가 되고자 한다, 최고위원이 되고자 한다. 저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싸움의 파이터로 재무장하거나 어쨌든 당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과 당원의 사랑을 받아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받을 당에 대해서 흠집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극우라는 그 민주당이 써도 저희가 다시 시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어를 스스로 쓴다. 당대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뭐 진작부터 말씀드려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환길 씨 논란은 사실 예고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전환길 씨가 입당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전환길 씨의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자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너무나 안일했다라고 한 것이고 특히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대구에서의 전환길 사태 그 부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젠 전환길 씨가 전당대회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전환길 대회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고 이제부터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당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환길 대회가 돼버렸다는 지적입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출근길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비가 강하게 내렸다 잦아들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산을 쓴 시민들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27도를 넘겼습니다. 제주도 부근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경기 남부와 서북부, 인천과 충남 서해안에는 이미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후쯤 점차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최대 강수량은 서울이 100mm, 강원 내륙과 충청 지역이 80mm입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후에 시간당 최대 50mm, 강원과 충남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 있어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한 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많은 비 예보에 경기도에서는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한낮 최고 기온이 서울 28도, 춘천 27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낮 동안 비가 그치는 남부지방은 부산 31도, 전주와 대구 33도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주차장 폐지 더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탈출 통로가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 출입구뿐이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꺼지고 드러난 주차장은 숯검댕이처럼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새벽 0시쯤 서울 동대문구 4층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불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무도는 여기에 누워있고 그래가지고 소방대에서 즉각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신고 45분 만에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60대 남성도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8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인명피해가 15명에 달했습니다. 건물 16세대가 탈출할 수 있는 통로는 연기가 가득 찬 주차장 입구뿐이었습니다. 불은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 폐지 더미에서 시작됐는데 불길이 순식간에 주차장 전체로 번지면서 주차된 차 6대가 불에 탔습니다.
폐지에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어서 사실상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6대 중에서 4대는 사실상 전소가 되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다 천장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에서 유독가스까지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폐지에 불이 붙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한밤중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를 달라 하더니 흉기로 직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빠른 신고로 이 남성은 신고 4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민소매 차림의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계산대에 있는 직원 쪽으로 다가갑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잠시 멈칫하더니 나갈 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기다립니다. 손님이 나가자 다시 직원에게 다가가 담배 한 보루를 주문합니다. 직원이 뒤돌아 담배를 찾는 동안 어느새 카운터를 넘어가 등 뒤에서 흉기를 겨눕니다. 이어 직원을 위협해 현금 20만 원과 담배 11갑을 챙겨 도망칩니다. 지난달 3일 밤 9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사건 직후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추적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현장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신고 4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들고 있던 쇼핑백에는 범행 당시 입은 옷, 훔친 현금과 담배, 흉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이렇게 살짝 봤는데 거기 안에 이제 옷처럼 보이는 뭔가가 경찰은 특수 강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하고 15일로 예정된 미러 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따른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지원에 대한 감사와 광복절 80주년 축하도 주고받았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한 김 위원장은 올해 중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취임 이후 약 석 달 만으로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안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주로 안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방미 전 일본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으로 11일 만에 이루어진 윤석열 정부, 12일 만에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 때보단 늦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 형식으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에 이어 업무 오찬을 진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성격으로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안에 대한 세부 논의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관련 현안도 두루 다뤄질 전망입니다. 회담 다음 날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대거 방미길에 동행합니다. 다만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서 약속한 골프 회동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미 직전인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셔틀 외교 복원의 의미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25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일단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 미국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비 인상 당연히 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주한미군 역할과 뭐 규모 등을 조정한다 안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지난번에 관세 문제는 윤곽이 나왔고요. 이번이 안보 협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보 협상은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주한미군 주둔 방위 비용의 인상입니다. 예. 현재 한 1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의 인상 문제가 논의될 예. 거고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현대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한마디로 역할 변경이죠. 지금까지 28,500명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제는 대중 억지로 어떤 기능을 예. 전환해야 된다라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입니다. 사실은 미국 수권법에 의해서 매년 이 숫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부 의의 원칙에 의해서 28,500명 중에 주한미군의 예. 육군 병력을 아마 감축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미 당국자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였죠.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하라. 이 담화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떨 것이라고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4월에도 뉴욕 주재 네. 북한 대표부에서 미국 대통령의 친설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세 협상 할 때도 한국 대표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안부를 물어볼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남북 대화 소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예. 문제와 함께 아마 미북 대화에 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아마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이제 30일에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될지 이런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제 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1,500억 달러가 마스카 프로젝트, 미국의 해운 조선업을 다시 강하게 만든다는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이제 넣는 방안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이득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얘기했는데 우리 또 용산의 정책실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등 총론은 합의를 봤으나 강론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악마는 디테일 세부 사항에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필라델피아의 그 필리 한화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올 정도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안도 이번 회담에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번 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도 동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동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 어느 정도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기업인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의선 현대 회장께서도 지난 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21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할 정도였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을 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뒤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백악관에서 협상장에서 아마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대미 투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표시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즉흥적인 인물로 굉장히 인상이 깊잖아요. 자신이 각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에 대해서
통해서 협상이 좀 달라지고 즉흥적으로 또 제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추가로 개방을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돌발 리얼리티 쇼 예. 협상이 예견되기도 하죠. 그런데 핵심이 이제 농산물에 미국산 소고기 등을 비롯한 농산물과 또 디지털 장벽의 해제 등 미국이 이제 돌발적으로 비관세 장벽에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아마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영국과 일본이 이제 성공한 정상회담 분위기를 유출했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남아공 대통령은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던 정상회담이었죠. 이 차이는 결국은 대응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애니 카드, 당신네 나라의 카드, 미국이 줄 카드가 무엇이냐가 있으면 회담이 좀 부드러워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담이 좀 냉랭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들고 가야 할까요? 네, 일단 마스카라하고 지난번에 모자까지 준비를 해서 아주 히트를 쳤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국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가 조선업이 아주 핵심이고요. 또 한미 동맹이 결국은 미국에도 이득이 된다라는 안보적 가치를 조금 숫자적으로 강조를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매우 핵심이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아주 좀 인정해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과시욕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약간의 회담 기술적인 내용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구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테라 사기 사건으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 씨가 입장을 바꾸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최대 130년형에 처할 상황이었지만 형량이 12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한국 송환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2023년 해외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된 권도형 씨.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으로 미국에서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It is a stability counterpart to Terra USD, and it also trades quite widely on various different exchanges. 각 범죄별 형량을 합산하는 미국 법에 따라 최대 130년형이 예상됐지만 권 씨는 돌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 심리에 출석한 권 씨는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고 구매자들을 속였다.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며 완전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유죄 인정 협상인 플리바게닝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 씨에 대한 형량을 최대 12년으로 낮춰 구형하고 250억 원에 달하는 재산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형량은 12월 선고되며 권 씨가 형기의 절반을 채우고 플리바겐 조건을 지키면 한국으로 송환돼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현재 권 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선 권 씨의 유죄 인정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 기조 속 조기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화장실 앞에 물 부족으로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근데 강원도 강릉은 한 달째 나홀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릉 시내 공중 화장실은 주말에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포해수욕장 샤워장에는 이용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여달라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강릉시 아레나 수영장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한 카페 주인은 수돗물을 아끼기 위해서 생수를 사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물 부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왔는데 유독 강릉만 이런 이유가 뭔가요? 네, 전문가들은 돌발 가뭄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강수량 자체가 워낙 적었는데 그마저도 폭염으로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강릉 지역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5%까지 떨어져서 강릉시는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곧 수돗물이 끊길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지에 물이 끊기면 주민들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 세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6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인천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서울과 강원에는 150mm, 충청 북부에는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8도, 춘천 27도에 머물겠고 대전 31도, 대구 34도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여전히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광복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